이거 팔찌하고 여기 이렇게 리본 이런 거 저희들로 손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다 저희 하늘색이 저희 애들 그냥 우리 하늘 지켜보라고. 네. 이제는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도 못 듣잖아. 같이 살면서 진짜 언제 사랑한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진짜 연기가 나면서 폭발이 되면서 연쇄적으로 출입구에 있는 35,000개 셀에 연쇄적으로 가면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건데, 이제는 자기가 이만큼 컸으니까 엄마 자기만 믿으라고. 엄마 내가 이제는 엄마 벌어서 저기 엄마도 이제는 나이 있고 하니까 벌어서 자기가 엄마 보태준다고 이러면 나가서 일하게 된 거예요. 진짜 너무도 아직도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적어도 나라는 한 사람은 바뀌었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전국에 더 큰 연대의 힘이 될 때까지 아프지만 괜찮아. 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들의 연대 대표 박찬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의 수많은 투명 인간들, 거리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맡고 있는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리셀 참사에 딸을 잃은 고음정 엄마 이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따님 이름만 얘기해도 울컥해지는 그런 아직 여전히 아픔이 남아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여쭤야 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리셀 사건이라는 게 어떤 사건인가요? 이게 이제 저희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무도하고 부패한 정부와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본이 저지른 사회적 참사고 그리고 기업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참사가 일어났던 원인에 정부가 한 몫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에 지금 아리셀에서 20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배터리를 납품해 왔는데, 이 배터리를 납품하기 위해서 이 국방부의 자격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시료를 바꿔치기 하고 성적을 조작하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 사실을 묵인한 채 아리셀에 국방부에 납품할 배터리를 빨리 기일 내에 납품하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리셀에서는 미숙련된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현장에 투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업체를 통해서 대거 투입이 됐고, 어떠한 유해 물질을 다루는지 그리고 어떠한 안전교육도 없이 실제 이 일을 하다가 참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민들 분들도 CC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실제로 리튬 배터리는 소량씩 케이스에 담가가지고 보관을, 콘크리트 벽에다 소량씩 보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CCTV를 보면 실제로 출입구에 35,000개의 배터리 셀이 적재되어 있었고, 군대에 납품하는 불량 배터리에서부터 이 발열이 되면서 폭발이 됐는데요. 이
리튬 배터리는 어떤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혹은 온도에 뭐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성질의 유해 물질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안전 교육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교육 없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배터리를 케이스에 꽂는 과정에서 고무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실제 거기에 넣어버리는 이런 행위들이 자행이 되게끔 하게끔 해가지고 납품기를 독촉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발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 센서로 감지기를 통해서 감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도매품되지 않는 것들을 아낀답시고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발열을 체크하게끔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CTV에서 이게 보면 연기가 나면서 폭발이 되면서 연쇄적으로 출입구에 있는 35,000개 셀에 연쇄적으로 가면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건데, 실제 리튬 배터리는 실제적으로 현재 한국에서는 이 리튬 배터리를 소화할 수 있는 아무런 소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삼성에서만 독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비치되어 있던 것들은 일반 소화기였거든요. 리튬 배터리는 일반 소화기로 소화되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 현장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거를 일반 소화기로 끌려고 하다가 막 연기가 자욱해지고 그러면서 폭발이 됐던 건데, 그 연기가 나고 폭발되는 그 40초 사이에 실제 비상구의 위치를 알려줬다라면 비상구가 2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있다가 리튬 배터리에서 나오는 그 유해 물질에 의해서 1차로 질식이 되고 연쇄 폭발로 폭발되면서 실제적으로 이 얘기는 너무 이제 아파서 얘기할 수 없는 얘기지만 천도가 넘는 하마 속에서 폭발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온전하게 시신이 보존되신 분들이 아무도 없으세요. 그런 거고 수사 결과에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 비상구가 있긴 있었어요. 형식적으로 만들어놨는데 비상구 위치를 어느 누구도 몰랐고, 그리고 비상구는 일부의 임직원이 아이디 카드나 혹은 그 지문 인식만으로만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건 비상구가 아니죠. 그걸 비상구라고 우기곤 있지만 실제 아무도 알지도 못했지만 대피할 수도 없는 비상시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비상구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고, 그러한 어떤 CCTV의 상황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아리셀 공장 어딘가에는 우리 가족들의 시신의 일부들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유가족이 됐건 그 피해자가 됐건 실제로 싸우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5개월 넘게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국회로 가고 노동부도 가고 경찰도 가고 그 아리셀의 모기업인 에스콘에게도 가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배경에 정부, 국가 시스템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랫동안 이 업체가 군납을 해왔고 2021년도도 보니까 거의 40여 건의 수주를 맡아서 군납을 해왔던 이력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이 제품이, 이 배터리들이 불량품이라는 게 드러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뭔지 모를 카르텔이라든지 이권이 작동해서 이 기업에게 이런 수주가 들어왔고, 이 기업은 이 수주를 맞추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짧은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 각종 위법을 저지른 이력이 있는 것 같다. 아울러 참 안타까운 상황은 이 리튬 배터리라는 것이 요 근래 들어서 우리 뭐 많은 시민분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전기차 화재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소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화재 현장에서 이 노동자들이 처했을 위급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처참했다.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결국 시신 수습을 하면서 유가족분들과의
그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유전자 검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을 두고 일종의 좀 방관자적인 측면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유가족 협회 분들이 더 안타까운 면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다수 노동자분들이 이주 노동자다,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점에 또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지금 어떤 노동자와 관련되어 계신지 본인의 사연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딸은 25살이고요. 여기 저 아리셀에 들어간 지 지금 3월 21일 날에 저기 중국에서 와서 있다가 4월 말일쯤 지금 저기 아리셀에서 가서 일한 지 한 6일 정도 됐더라고요. 그리고 5월달 일하고 6월달, 5월달에는 주급으로 받는다 얘기했고, 그리고 6월달에는 또 자기가 일을 잘해서 이렇게 6월달에는 월급으로 준다 했는데, 그 5월달에 일하면서도 진짜 대량으로 이 회사에서 사람들을 오늘은 30명 모집했어, 오늘은 한 50명 같이 갔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모집했고, 진짜 말 바른 대로 저는 한국에 2002년도에 나와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살지만 진짜 이렇게 한국 사회라는 게 이렇게 사람이 이주 노동자들을 이렇게 차별화하는 걸 진짜 이번 내가 딸을 잃고서야 진짜 이거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전에는 20년 동안 살면서 내가 법을 안 위반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살아서 그런 건 몰랐는데 진짜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을 크게 차별하는 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참사라 해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발이 목숨 봐도 압력 있는 게 이게 한국 사회인 것 같아요, 진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다 받침해주고 이게 아무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좀 진짜 민간인들이 이렇게 대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연결돼가지고 경기도 쪽에 이제 상황들을 보니까요. 실제로 산재 사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50인 미만의 사업장들이, 영세사업장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영세사업장의 실제 90%가 이주 노동자이고, 그 중에 90%가 여성 이주 노동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용 구조에 있어서의 가장 열악하고, 그리고 힘든 조건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고용의 구조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요번에 참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실제 이분들은 본인이 어느 소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전혀 모른 채 미숙련된 상태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과 관련된 것들이 제2의 제3의 어떤 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50인 미만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망 사건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어떤 고용 구조라든지 실제 산업안전과 관련된 교육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들이 필요하다.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 아리셀 참사에서 보여줬던 어떤 재반의 문제 지점들을 역으로 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참사들은 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얘기들도 했지만 국방부의 군납 비리와 관련된 어떤 그런 커넥션들은 저는 끝까지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의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노동부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에 대한 상황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산업 안전과 관련된 재발 대책을 전혀 제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인데, 얼마 전에도 이 참사 그 수사 결과 내놓으면서 그 재발 대책이라고 얘기한 게 비상구에 비상구를 좀 만들고 이런데 1억
주겠다. 그리고 산업안전 교육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되게 너무나도 뭐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 아리셀 참사가 벌어지기 그 3년 전부터 4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고 참사 이틀 전에도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유해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이 분명히 선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기 이 아리셀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했지만 아무런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험성 평가라고 있어요. 얼마나 유해한 물질들을 다루고 있는지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게 해요. 현장에 있는 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평가서를 써요. 그러면 평가서 잘 썼으면 그냥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해서 실제로 그 아리셀 같은 경우 3년 동안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가지고 산재 보험료들을 감면받는 어처구니 없는 좀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래야지만 그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사고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산업안전교육은 그냥 전체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해서 산업안전교육을 시켜서는 절대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는 사업장의 현장에서 현장에 맞는 교육들이 실시가 돼야 되는 이런 일련의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참사를 보면서 느꼈던 전반적인 부분들은 이 참사 앞에 실제로 정부의 무비나에 참사가 벌어졌고 이 해결을 하기 위한 자구책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혹은 관심조차도 없다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되려 이 참사를 만들게끔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제가 이제 전해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경찰이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결인 것 같아요. 이미 여러 차례 경고등이 켜져 있었고 네.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태만한 것이 고용노동부라고 명칭되는 일종의 우리 정부 시스템의 문제가 이미 방기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아울러 이 아리셀이 납품하는 전지 제품들의 불량과 관련해서 또 데이터가 조작됐다라는 것도 이미 국방부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여러 이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업체에게 불량품을 납품받는 그런 이제 업무적 태만이 또 이 사건의 뒷배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가진 시스템의 모순이 모두 결집된 문제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이주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유가족 어머님께서는 2002년도에 한국에 그러면 노동자로 먼저 오신 거였나요? 처음에는 그냥 친척 방문으로. 그렇게 해서 한국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셨나요? 여기 와서는 가족과 떨어져서 그렇죠. 생활하게 되셨던 것 같은데 그 상황들 또 따님이 이제 이렇게 성인이 다 돼서 한국에 오게 된 사연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친척 방문으로 이렇게 저기 동생이 결혼을 해서 왔는데요. 그때는 애가 어려서 애 할머니가 다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애는 좀 불쌍하게 컸죠. 엄마 사랑도 못 받고. 그래서 거기서 이 집 저 집에서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렇게 자취해서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공부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돈 벌어서 애한테 보내가지고 애가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
항상 애가 바라는 거는 이렇게 부모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부모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제일 슬픈 게 혼자 살 때 언제 슬펐냐 아까나, 그러니까 아팠을 때, 혼자 아팠을 때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몸이 좀 많이 아프잖아요. 그때 제일 슬펐고, 진짜 이제는 자기가 이만큼 컸으니까 엄마 자기만 믿으라고. 엄마 내가 이제는 엄마 벌어서 저기 엄마도 이제는 나이 있고 하니까 벌어서 자기가 엄마 보태준다고 이러면 나가서 일하게 된 거예요. 진짜 너무도 아직도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애가 같이 있었다 해도 한 2년 다 같이 있는 어간이 한 2년 정도나 될까? 이게 현실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아직도 중국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데, 이거 뭐 이 회사에서는 진짜 악질인지 뭘 김현장을 믿고 있는지, 이주 노동자라고 차별을 당해서 이런지 이렇게 불쌍하게 왔다가 죽은 애들도 뭐 한국 뭐 그런 월급으로도 계산 안 해주고 뭐 길림성 기준으로 해준다고. 그냥 저희 애는 길림성도 아니에요. 하북성이라고, 이게 북경 쪽에서 이렇게 공부했고 그쪽에 호구도 있고 한데 그쪽으로는 아니고 다 길림성 기준으로 해준다고. 그럼 얘가 일한 것도 한국이고 사고 난 것도 한국이고, 그러면 길림성 기준으로 해준다면 말이 되는 소리래요. 이게 다 차별화된다고 생각한 것밖에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 사회 언론도 저는 진짜 25년 동안 키워가지고 이렇게 이런 참사를 당했는데 진짜 슬퍼하고 그냥 맨날 진짜 눈물만 나고 진짜 생각만 해도 그냥 목이 꺽꺽매고 하는데, 만약 다른 이렇게 본인들이 일이라면은 이렇게 냉랭하게 대해도 되겠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한국 사회가 너무 차가워요, 진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은 진짜 다 이주노동자잖아요. 중국에서 많이 왔어요. 우리 중국 분들도 같이 앉아서 말하면 나오면은 얼굴 보면은 진짜 눈물에 한숨에 나오는 건, 이걸 뭐 지푸라기라도 잡을 때 있어야 잡아야 되겠는데 지금 지푸라기도 잡을 데 없고,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해. 진짜 국회나 어디나 진짜 대통령대 가서 하소연 안 해봤지, 진짜 어디 가서나 다 하소연 해봤어요. 어떻게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고. 근데 다 진짜 묵묵부답이고, 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도 자체로도 진짜 생각해도 진짜 막막하고 잘 모르겠어요. 다 가족을 잃고 이런 유가족들인데 진짜 다독여줄 망정 이렇게 차갑게 얼굴 돌리고 있는 이 사회가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제가 항공사에서 이제 승무원으로 2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중국 연변 쪽, 길림성 쪽으로 가는 비행기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나름 이제 서울에서 한국에서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신 분들이 뭐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밥솥이나 전자 제품들을 정말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서 또 나름 이쁜 옷들 입으시고 가시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한국이라는 사회에 와서 이분들이 나름의 성과를 이루시고 또 기여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소회가 들었고, 반대로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에 이제 막 그 한국에 가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여러 이제
일자리들을 대신하는 노동자로서 오시는 모습, 그분들이 주로 들고 오시는 게 조, 보리, 이런 곡물까지 바리바리 싸서 들고 오시고,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한국의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은 모습이 보이고, 이런 걸 이제 비교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이분들이 저 먼 이국 땅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까지 가서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되돌아서 이제 다시 또 한국으로 또 돌아오게 되는 또 이 현실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또 비극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가족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자를 그 사회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모습을 보면 그 사회의 건전성이 또 그 사회의 공정성이 그 사회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 약자를 대하는 방식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그 따님에 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따님이셨나요? 따님과 그럼 거의 20년 가까이 떨어져 계셨는데 따님이 학교 공부 잘하고 미래를 잘 설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에서 열심히 돈도 버시고 일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진짜 철이 빨리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혼자 살고 그러니까나 독립하니까 좀 독립했으니까 진짜 나이 어리지만 자기 앞에 처리를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또 춤도 잘 추고 피아노 이걸 또 해가지고 피아노도 이렇게 치고 그래서 모두 표창 이런 상장도 많이 받아왔고요. 진짜 내 딸이 돼서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만큼 또 머리도 좋았고 그래서 문예 이런 데서 그 위원으로 있으면서 있잖아요. 진짜 선생님들도 칭찬이 많았어요. 제가 한국에 있지만은 그래도 선생님들과 가끔 소통하고 전화로 통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선생님들은 진짜 칭찬뿐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방학 되면은 이게 한국에 오잖아요. 근데 저도 그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렇게 식당 가게를 했었거든요. 오면은 식당에 진짜 방학 되면 어리니까 좀 1시간이라도 더 누워 자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래도 내가 식당 문 열면 그때 같이 주섬주섬 내려와서는 같이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또 서빙도 해주고, 내가 주방에서 다 일하면 서빙도 나와서 해주고, 이렇게 오늘은 얼마 벌었는데, 요거 저녁이랑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요거 조금 더 채워야 되는데, 걔가 그랬어요. 이걸 더 채워야 되는데, 우리 친구가 한 번은 9시 퇴근해서 이렇게 저희 가게 왔거든요. 와서. 친구가 오니까 이모 오늘은 35,000원이 부족해서 100만 원이 못 채워졌는데 이모 술 한 잔 같이 해요. 그리고 35,000원 자기가 술 같이 먹고 35,000원 벌겠다고 이렇게 진짜 와서부터 얘기하기로 한국에 그냥 있으려면 또 여동생이 이제 15살짜리 있거든요. 한국에 있으면은 집을 사야 된다고. 한국에서 집 사고 그리고 우리 그 여동생이 예령이거든 이름이. 예령이한테 이렇게 중국에 갈 수는 없으니까 얘가 중국어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여기서 사는데 집을 바꾸자. 그래서 진짜 집도 마련했어요. 저희는 그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됐고 저희 부부가는 지방에 가서 일을 하는데 집을 볼 새가 없어서 애들 둘이서 가서 집 아파트 가보고 여러 개 가봤는데 이번에 저 집은 애가 가서 마련해가지고 엄마 이 집이 괜찮은 것 같아. 또 다 이렇게 리모델링도 다 해준다고 했고 이러니까 우리 집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돈을 부동산에 입금해가지고 집 계약을 해서
8월 15일 날에 8월 16일 날에 뭐 또 좋은 날이라 해서 16일 날에 15일에 그 나머지 다 물고 16일 날에 이사하려고 이사짐센터도 다 불러놓고 다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글쎄 6월 24날에 또 이렇게 그 집도 못 가보고 참사당한 거예요. 정말 그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정착해서 성실한 시민으로서 또 미래를 또 꿈꾸면서 생활해 왔는데 그 마지막 꿈을 못 이뤘죠. 못 이룬 모습을 보고 어머님의 마음이 더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제 참사에 피해자분들이 이주 노동자가 다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국적에 어떤 분들이 계시고. 지금 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23명이 돌아가시고 8명이 부상을 당했거든요. 근데 23명 중 5명이 한국인이시고 그 중에 한 분은 국적을 귀화하신 분, 그렇게 5분이 계신 거고, 그리고 17명이 중국 동포시고 한 분이 라오스 출신이시거든요. 그렇게 되어 이제 23명이 사망을 하신 참사인 거고, 저희 유가족 협의회에는 그 23명 중에서 20가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유가족 협의회 이름으로 공동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국적의 이주 노동자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이주 노동자란 말도 좀 이제는 맞아요. 없어져야 될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노동자일 뿐인 거고 우리 사회가 필요한 부분에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다양한 국적의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유가족 분들도 생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이 고통의 무게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유가족 협의회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제 헤쳐나가고 계신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참사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 형체를 시신이 너무나도 훼손이 되다 보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으니까 각각의 장례식장에 모셔놓고 이제 DNA 검사들을 쭉 하는 과정이 있었고 저도 이제 직장 동료 남편이 돌아가신 상황인데 이 친구는 이제 워낙 한국인이고 연구소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전화를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혼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데 왜 사람이 그런 느낌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이 친구도 혼자 올라가면서 좀 반신반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쭉 올라오는데 이 송산 장례식장을 지나는데 KBS 차량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올라오면서 언론 통해서 제일 먼저 발견된 사람이 있고 이제 출입구 있는 쪽이라 제일 먼저 발견됐고 그리고 발견된 사람은 시신 훼손이 그래도 출입구여서 덜 훼손이 됐는데 이 사람이 60대다 처음은 이렇게 방송이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저희 직장 동료 남편이 맞았더라고요. 50대 초반인데 언론에서 이제 60대로 잘못 알려준 거고 이제 폭발일 음들이 들리고 안에서 연기가 나고 이러니까 이분이 외부에 있다가 상황들 파악하고 사람들 구조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폭발하면서 사망하게 됐고 그래서 쭉 올라오게 됐는데 올라오면서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던 부분들이 실제로 이 동포분들 같은 경우는 언어적 소통도 잘 안 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에서 뭐 친인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대거 여기는 또 가족 공동체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신 상태고 언어나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워낙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당하셨던 것들이 편견이나 의심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모여있는 분들한테 실제로 만나는 정부나 혹은 뭐 중국 영사관 대사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부분들이
요 수습을 유가족들은 왜 가족들이 죽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례 치르는 절차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단에서 나온 산재보험은 이렇게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로 하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참사가 벌어지고 이튿날 된 날 그 박순간 대표이사와 그리고 박중원 본부장이 아들이죠. 대국민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참사가 벌어졌으면 가장 먼저 사과해야 될 사람들은 유가족인데 언론을 상대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개별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황과 관련돼서 왜 개별 합의를 하냐. 이분들은 일단은 우리 가족들이 어떤 경위에서 왜 죽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들이 제대로 돼야지 그것과 관련돼서 사업주들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지 다시는 이런 어떤 참사가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개별 합의 종용과 관련돼서 이 대표이사나 본부장 상대로 막 이제 문제 제기를 막 하고 있을 때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진짜 그야말로 장례 치르고 산재보험에서 당연히 줘야 될 그 산재보험료 받고 정리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 거기에 다 모여있던 유가족분들한테 우리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라고 좀 제안을 해서 유가족협의회를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그 협의회 내는 유가족 중에서 추천한 4명이 공동대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문화라든지 혹은 정서적 이런 차이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초기에는 어떤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데 되게 어려움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동포니까 인지하는 것도 서로 어렵고, 네,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들도 제각각이었고, 그런데다가 정부 당국 막 오면서 아까 말했던 장례나 산재보험 이렇게 청구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대부분들 다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관계당국이 와서 중국 동포들은 관계당국 하면 되게 절대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계당국의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솔깃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저는 또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되게 한 번을 얘기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매일매일 논의를 하고 오늘 어떤 상황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항상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서로 간에 대한 신뢰들이 커졌고 그러면서 같이 여태껏 지금 5개월이 넘었는데 계속 같이 이렇게 의견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 그 산업 구조가 갖고 있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누고 원청, 하청 이렇게 또 노동자도 나누고 그 관리 주체도 나눔으로 인해서 책임을 분산시켜서 계속된 비극이나 위험의 요소를 방치해도 되게끔 만드는 그 상황을 교묘하게 이 아리새과 관련된 참사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천막 농성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진짜 맹맹백백이 드러나잖아요. 지금 하나하나가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사람이 23명이 죽었고 이랬는데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자체가 진짜
진짜 더 분노를 일으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아들한테 제 책임을 다 묻잖아요. 아들한테 책임을 게 뭐 아리셀 지분을 96%나 자기가 갖고 있고 업무 지시한 것까지도 다 나왔고 하는데도 그게 아니라 하면은 진짜 더 울분이 나가지고 우리 에스콘에 가서 유가족들이 지금 10월 10부터 지금 천막농성하고 있는데요. 에스콘이라는 회사가 예. 아리셀의 뭐예요? 모기업이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책임이 발단이 됐으니 우리는 그 본사를 가서 예, 투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진상 규명도 있고 차후 수습도 있지만 현재 이 사건, 이 참사와 관련해서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는 네. 이 상황에 우리 유가족분들은 분개하신 것이고 그 현장에 가서 지금 천막 농성을 하고 계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그 천막 농성하고 있는 현장도 방문을 해봤었는데 그 현장이 정말 길가도 아니고 각종 뭐 화물차들, 큰 트럭들, 또 자동차들이 오고 가는 그런 그냥 포장도 제대로 안 된 그런 거리였는데 그 천막 농성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진짜 천막농성이라는 게 진짜 저희들도 처음이잖아요. 이런 걸 뭘 당해봤어야 알겠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진짜 뭐 아이고 너무 분노에 차가지고 아이고 하루라도 안 빠지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진짜 그게 생각과 진짜 완전 틀려요. 잠을 자는 것도 천막 안에서 자려면 쥐새끼가 진짜 비 오는 날이고 눈이 오는 날이고 쥐가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우리가 뭐 음식 같은 거 조금 해놓으면 뭐 쥐가 다 먹지. 사람이 먹는 것도 진짜 그렇고 그리고 식사도 그 지금 천막 농성장에서 해결을 거의 하고 계신 예, 상황인가요? 처음에는 거의 해결했는데 요즘은 좀 추우니까 이렇게 화성에서 식사 제공을 하는데 거기 이렇게 도시락을 화성에서 가져가서 거기서 드시고 예. 네. 이제 또 거기서 하신다 해도 그냥 물 끓여서 라면 정도로 아니면 빵이나 이런 걸 그냥 간단히 때우기도 하고 요즘은 추우니까 또 이렇게 간단히 그렇게 먹고 차가 물류 뒤쪽에 물류 회사가 많아가지고요. 엄청 5톤짜리 큰 차가 다녀요. 그 차가 한 번 다닐 때면 천막이 훅훅 날릴 정도로 진짜 그게 그 안에서 잘도 진짜 잠을 잔다 해도 쪽잠밖에 잘 수 없는 그런 정황. 그 쥐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가봐서 아는데 거기가 뭐 자동차 한 대 정도 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골목이고 회사 앞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뭐 앞이 잘 돼 있고 그런 곳이 아니고 주변에 또 작은 공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대로 물류 차량이라든지 일반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인데 갑자기 지금 겨울이 닥쳤습니다. 춥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시는 건가요? 네. 자기는 하는데 또 그 뒤편에 그 공장 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전기도 주셔가지고 전기요 하나 가지고 지금 뭐 위에는 진짜 이불 2개, 3개 덮어야 뭐 큰 바람은 안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뒤에는 그래도 등은 따뜻하게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네, 진짜 잠을 잔다 해도 조금 자는 게 말이 아니죠. 밤중이라도 있잖아요. 물류돼 나서 이게 차는 시식때때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차들이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지나갈 때면 천천히 지나가고 했었는데 요즘은 밤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고요하고 이렇잖아요. 차가 훅훅 지나가요. 내 생각에는 70도 받고 80도 받는 것 같아 거기서 그렇게 훅훅 지나가고
진짜 거의 뭐 차가 그 텐트를 치고 갈 수도 치고 갈 수 있을 있는 정도의 위험한 상황에서 계신 거네요. 처음에는 뭐 경찰들이 와서 뭐 그런 이런 봉 같은 거 뭐 바꿔주고 전기도 바꿔주고 이렇게 하더니만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뭐 다 방치 상태에 방치 있으신 거네요. 상태고 우리 절로 그나마 의자에다가 이렇게 저기 뭐 지폐 같은 거 이렇게 묶어놔서 이렇게 저기 세워놓고 그쪽으로 못 들어오게. 그렇지만 엄청 위험하죠. 그게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진짜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은 또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들어올지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은 너무 어떤 억울했어요. 마음인가요? 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50 며칠 돼도 일이 사과 한 번 없고 진짜 쳐다보면은 이주노동자라고 있잖아요. 욕도 하지 말래요. 저기다가 욕도 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뭐 저기 갱가리 두드리고 거기서 막 이렇게 뭐 던질 욕하고 이러면은 그게 폭력이라고 또 그렇게 해도 안 된대요. 그러면 이주노동자라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 분을 어디다 진짜 내뱉겠어요. 진짜 뱉을 데도 없고 진짜 그래서 매일마다 그 괭가리 있잖아요. 괭가리를 진짜 몇 개나 두들려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괭가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디다 화를 낼 데도 없고 이게 얼마나 자식 죽고 뭐 남편 죽고 아내 죽고 진짜 이런 정황인데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진짜 이게 해결이 돼도 진짜 슬픔에 잠겨서 진짜 맨날 이렇게 눈물로 세월 보내겠는데 이거는 슬픔에 잠겨 있을 새가 없어요. 일이 해결 안 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안 됐지. 이거 뭐 이대로 놔두면 나도 또 자식이 또 하나 있잖아요. 얘가 커서라도 재발 방지 대책을 안 되면 얘가 커서라도 뭐 사회 나가서 일하고 이러면 똑같은 이런 참사가 있을 수 없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2, 3회, 제2, 제3의 아리셀이 꼭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진짜 더 싸워야 되겠고, 또 배보상 문제도 그래요. 뭐, 애가 죽었는데, 그러면 돈이 1억 먹고 떨어져라. 이게 말이 돼요? 내가 25년 동안 키웠는데 1억 가지고 키워요, 애 하나를.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뭐 길림성 기준으로 준다고 하고, 중대재해 아니면은, 뭐 중대재해가 아니라면은 그냥 뭐 1억, 2억 주고 끝내라고.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유가족들 가슴에 2번, 3번 비수를 꼽는 것과 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탁하고 진짜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게 그겁니다. 이주노동자라고 진짜 이렇게 밀어내지나 말고 그래도 내가 이 현실에서 이거 현실만 어떻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것뿐이에요, 진짜. 그 유가족 입장에서 나의 가족의 죽음을 지금 제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도 힘든 마음의 아픔이 가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시스템이 내가 목소리 내지 않으면 온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도 하지 않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위험한 도로 한가운데 천막을 치고 밤샘 농성을 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어머님과 또 유가족분들이 그 꽹가리를 칠 때 저는 그 현장에서 느꼈던 건 이게 정말 이분들의 울분이 이 꽹가리 소리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 정말 이 비참한 자본과 노동 간의 그 괴리를 느낄 수 있었던 게
반대편에서는 이쪽을 감시하는 CCTV가 돌아가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유가족분들의 그 행동을 감시하고 또 규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법과 정의, 뭐 공권력은 오히려 죄를 저지른 쪽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약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행동으로 오히려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일 지금 필요한, 우리 이 사건, 우리 어머님 너무 말씀 잘 해주셨지만, 나에게 한 명의 딸은 이미 하늘로 갔지만 남아있는 또 다른 내 자식이 먼 훗날 똑같은 참사를 겪지 않고 똑같은 일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결의 또 다른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나는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고 방지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절실한 어려움, 도움이 필요한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필요한 건 진짜 뭐 첫째로 지원이나 연대가 제일 필요하죠. 저희들한테는 진짜 법적으로 예. 또 실천하는 행동에 있어서도 유가족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니 그렇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예. 행동해 주셔야지만 해주셔야. 한다. 예. 그게 제일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뭐 매일매일 나가서 농성을 하지만 우리 유가족들 진짜 몇 분이 그냥, 그리고 또 연로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일 나이 많은 분은 78세 되는 분이십니다. 그 할아버지도 진짜 아버님도 그냥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나와서 그렇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죽은 게, 그분은 며느리하고 아들 돌아갔어요. 같은 곳에서 부부간이 같이 돌아간. 2명이란 자식 잃고서도 내가 이렇게 진상규명을 안 하고 재발방지 안 되면은 너무 얘들한테 미안한 것 같다고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나왔습니다. 저희 보면은 다 그래요. 뭐 진짜 몸은 뭐 철로 된 것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게 아플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모두 마음만은 진짜 끝까지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그냥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은 제일 바라는 게 이렇게 지지, 지원, 연대 제일 바랍니다. 진짜 사람이 많아서 이걸 좀 일을 크게 해가지고 큰일이잖아요. 또 큰일인데 이게 언론에서 자꾸 이게 사라지고 아직도 해결 못했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다 해결되고 다 각자 자기 생활 하시는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회사 측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는데 어떻게 이를 정말을 지켰어요. 진짜 끝까지 진짜 많은 연대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나름 큰 사건을 겪고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을 보면서 저의 과거도 또 다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특출난 전사적 그런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통의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저쪽은 각종 법률 지원, 수많은 재화를 이용한 그런 어떤 뒷배들을 만들고 보호막을 만들어서 다툼을 하고 있는데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 피해자들이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연대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모든 참사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히 언론이 잠시 주목은 하지만 반짝 클릭수 높이기 위한 기사거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론에서도 회자가 되고
또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또 제대로 종결될 때까지 그 마무리까지 또 취재도 하고 밝혀주고 이런 이제 연대의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큰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행정 권력, 정치 권력, 사법 권력, 언론 권력이 나서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미흡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약자들이 우리 같은 투명 인간들이 거리로 나와서까지 이렇게 사회를 향해서 외칠 수밖에 없으니 수많은 우리 보통의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주고 힘을 모아주시면 앞으로 투쟁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은 외치고 싶은 목소리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구속 수사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싸움이 끝나고 저희들이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민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시민들은 아리셀 참사는 들어봤지만 도대체 아리셀 참사가 뭐야? 정확하게 모르는 시민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고립돼서 싸우고는 있지만 언론에서도 멀어지긴 했지만 광주 전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저희는 이러이러해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열심히 싸우는 이유들은 뭐냐면 우리 곁에 언제 어디서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참사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 우리 응원해주고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활동들을 이제 시작을 또다시 하려고 해요. 뭐 서울에서 뭐 화성에서는 했지만 경기에서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우리 아리셀 싸움 현재 이렇게 싸우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부분들을 시민에게 많이 좀 알려내고 그리고 기억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또다시 저희 참사를 기억해주고 함께하고 응원해주는 시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어떤 참사의 뜻에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싸울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대로 모든 참사 유가족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기억에서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해주고 응원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방식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마음만으로 위로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큰 아픔이 있었을 때 정말 저에게 공감해주는 지지의 말들을 할 때 그 작은 말들이 모여서 제가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가족 분들에게 작은 시 한 편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나중에 가져가셔서 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또 마음의 위로를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본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소회를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효에게 2002 겨울 바다가 나한테 오지 않았어. 겁먹은 얼굴로 아이가 말했다. 밀려오길래 먼 데서부터 밀려오길래 우리 몸을 지나 계속 차오르기만 할 줄 알았나 보다. 바다가 너한테 오지 않았니? 하지만 다시 밀려들기 시작할 땐 다시 끝없을 것처럼 느껴지겠지. 내 다리를 끌어안고 뒤로 숨겠지. 마치 내가 그 어떤 것 바다로부터조차도 널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기침이 깊어 먹은 것을 토해내며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부르던 것처럼 마치 나에게 그걸 멈춰줄 힘이 있는 듯이 하지만 곧
너도 알게 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억하는 일뿐이란 걸. 좁은 저기는 거대한 흐름과 시간과 성장, 집요하게 사라지고 새로 태어나는 것들 앞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걸, 색색이 알 같은 순간들을 함께 품었던 시절의 은밀함을 처음부터 모래로 지은 이 몸에 새겨둔 일뿐인 걸. 괜찮아. 아직 바다는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 쓸어가기 전까지 우린 이렇게 나란히 서 있을 테니까. 흰 돌과 쪼개 껍데기를 더 주울 테니까. 바다에 젖은 신발을 말릴 테니까. 까끌거리는 모래를 털며 때로는 주저앉아 더러운 손으로 눈을 훔치기도 하며. 이 시집은 어머님이 요걸 딱 아니 여기 있어. 아니 여기 있어. 응. 이제는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도 못 듣잖아. 같이 살면서 진짜 언제 사랑한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진짜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털털한 부분이고 이렇게 진짜 자감한 엄마가 못 되는가 봐요. 진짜 너 여태껏 자라면서 진짜 너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진짜 이렇게 그냥 시간이 엄청 길 거라 생각했지 진짜 이렇게 25년을 마감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진짜 항상 생각하면은 애한테 어째 사랑한다 말 많이 못해줬고 진짜 잘 커줘서 고맙고 어떻게 잘 가란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내가 내 먼저 갔는지 진짜 마음에 꽉꽉 와닿았어.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도 힘든 아픔이 느껴집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런 약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비극이 그 개인의 비극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약자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또 그들이 함께했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참사,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을 개인의 비극으로만 한정 지을 때 우리 사회는 더 좋은 사회, 또 다음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진이 이름을 걸고 시작한 아프지만 괜찮아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 분들이 여전히 이 추운 겨울 거리 한복판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함께 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